네, 여러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몇 시간, 4시간을 있다가 지금 막 그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몇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추단 측에서는 1시간 반 정도, 그 다음에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지금 한 4시간 정도를, 아니 3시간 정도를 썼고요. 아직도 대기 중인 분들이 몇 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헌법재판관을 하려면 일단 졸리는 잠을 쫓아야 된다. 사람들이 모르게 자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최종 변론기일에 대통령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쟁점은 거의 다 나왔고 소추인단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기타 변호인 또 이 대통령 측 이동업 재판관 이중환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까지 쭉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몇 명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의견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의견서는 아마 재판부에게 미리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동업 그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대통령 의견서 A4 용지 16장 정도, 물론 뭐 이렇게 여백이 있게 쓰여진, 너무 안 보이네요. 대통령 의견서. 제가 뭐 빨간 펜을 좀 썼습니다만은, 예, 잘 안 보이는군요. 좀 헐렁하게 썼습니다. 16장짜리 정도.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저희 불찰로 국민들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더하고 있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고 쭉 이제 소회를 먼저 열심히 해왔다 하고, 이제 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한 이후 지금까지의 역정을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밤낮 없이 노력해왔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펼쳐왔던 많은 정책들이 전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나는 정치인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 주변의 비리에도 엄정했다. 최순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일 역시 제가 사전에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누구보다 앞장서 엄하게 단죄하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리인단에 충분히 얘기할 거다. 근데 몇 가지는 마지막 변론기일을 맞아서 소추 사유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림으로써 최후의 변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가 이제 처음 나오는 이제 소추 사유입니다. 우선 최순실에 대하여 이 대통령 의견서는 지금 정규제 TV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최순실은 가족이 있었다면 챙겨줄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각종 연설의 중요 포인트는 보좌진과 의논하여 작성하였지만 때로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 경험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들었을 때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때로 최순실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내가 최순실에게 국가 정책이나 인사, 외교와 관련된 수많은 문건들을 전달해주고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여 농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사는 정부 강요나 공공기관장 등의 인선의 경우에 여러 경로를 통해 적임자를 추천받아 2, 3배수의 후보자로 압축되면 이 후보자들 중에서 적임자를 내가 최종적으로 낙점하였다. 일부 공직자 중에 최순실이 추천한 인물이 임명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저는 최순실로부터 공직자를 추천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고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개인적 청탁을 받아 공직에 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문화부 공무원들과 관련해서는 비위 등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최순실을 포함한 어느 특정인의 사익에 협조하지 않는다 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공무원을 면직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 최순실은 오랫동안 유치원을 운영한 경험은 있지만 국가정책이나 외교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인 제가 그와 같은 최순실에게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르재단 K스포츠 설립 모금에 대해서 기업인들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저희 정책 방향에 공감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정경련 주도로 문화재단과 체육지다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관련 수석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기업들이 저와 뜻에 공감을 한다는 생각에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든 뭐 쭉쭉 기업 관계자들이 검찰과 특검에 소환되어 장시간 조사를 받고 급기야는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 얘기하는 겁니다.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까지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히 사기업 인사에 관여한 의혹에 대하여 뭐 쭉 자기네 옛날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게 있다. 최순실이 저에게 소개했던 KD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자료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려고 했던 연장선에서 판로를 알아봐 주라고 관련 수석에게 전달을 하였던 것이며 이 회사가 최순실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이고 최순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알지도 못했으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KD 코퍼레이션이 뭐 그것도 최순실이 관련된 회사하고 최순실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난 전혀 몰랐다. 그 다음에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세계일보 뭐 그런 일이 없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유감스러운 결과였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저는 관저의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사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고 국가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수회에 걸쳐 지시를 내렸다. 재난구조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너무 앞에 나서면 오히려 구조작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체계적인 구조계획의 실행에 방해만 된다고 판단하여 구조 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 일각에서는 당일 제가 관저에서 미용 시술을 받았다거나 의료 처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깊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2월 17일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실 얘기는 일단 다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재판 진행 과정을 쭉 지켜보고 일선에서 보면 요즘 갈수록 헌법재판을 지켜보는 기자들 간에는 점점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재판정에서 느끼는 것만으로 재판관들이 기각할 거다, 인용할 거다 이런 것을 느낄 수는 없죠. 근데 물론 저는 전원일치 기각이 날 거고 전원일치 또 기각이 나는 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길이다라고 늘 여러분들께도 공개적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제가 그 헌법재판소에 나타나니까 각 언론사 기자들이 막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이제 막 셔터를 눌러대고 어디서 안면 있는 사람이 온다. 야, 저 정규직 아니냐. 그러고 이제 그 기자들이, 일선 기자들이 난리가 나서 사진을 찍어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제가 들어가서 한 4시간 정도 앉아서 쭉 들었습니다만은 참 이게 우스운 재판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청구인 측에 쭉 이제 먼저 변론들이 쭉 1시간 한 30분 정도.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의 심판대이기도 하다. 우리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 234명 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 또 탄핵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 수단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은 공산 침략을 싸워서 막아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싸워서 일본에 대해서 독립을 쟁취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실과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정근 변호사가 나서서 17건의 헌법과 법률 위반, 공무의 비밀누설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했고 공무원 직업 보장이 되어 있는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인면에도 개입했다 하는 요지의 탄핵 측 주장을 폈고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이명훈 변호사가 나와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정근 변호사가 한 얘기는 그 다음에 이영구 변호사라는 분도 나왔어요. 17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대통령이 부끄러워해라 이런 얘기도 했고 이영구 변호사는 해경에 대해서 퇴선하라는 말만 해서도 다 구했을 텐데 구하려고 노력조차 안 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명훈 변호사도 쭉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참 이 우리나라 이 탄핵 재판이 탄핵 소추를 한 국회와 변호인단이 물론 이제 탄핵 소추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를 인용을 하도록 주장을 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허술하냐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아마 재판관이었다면 글쎄요. 헌법재판관 얘기가 제가 쭉 듣고 있다는 느낌인 게, 헌법재판관이 되려면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안 되는 얘기도 끝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역시 이제 이 사법시험을 보는 합격자들은 저처럼 이렇게 발랄해서는 안 되고 엉덩이 붙이고 좌우당한 진득하게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제도 화장실에 다녀오고 물을 안 마셨는지 좌우당한 8명이 아주 끝까지 물론 이제 중간에 하품하는 재판관들도 있고 약간씩 이제 눈을 감고 듣는 척하면서 약간씩 이제 가수면을 취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점심 식사 시간 후에 졸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도 오늘 제가 이 감정도 노출하면 안 된다. 이명훈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을 했느냐? 그 전에 다른 대통령도 다 이 정도 죄는 저질렀다. 이 정도 문제는 있었다.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했느냐? 그 반론들이 많은데, 그것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거다. 박근혜 대통령의 처벌에 전혀 옛날에 대통령은 그랬다고 해서 용서되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금 출연 같은 것은 그전 대통령도 있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폈어요. 근데 참 궁색한 변론이죠. 우리가 길에 교통사고로 단속할 때는 과속이다. 그럴 때는 과속은 흔히 맨 뒤에 차를 잡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전자적으로 이제 감시하니까 맨 뒤에 차도 잡고 앞차도 다 잡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경찰이 직접 잡을 때 넌 맨 뒤차를 잡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과속으로 달리는 맨 앞차를 잡으면 앞차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과속으로 달려오던 다른 차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과속일 경우에는 맨 뒤에 차를 잡아야 안전하게 잡을 수 있다. 말하자면 걸리는 놈 지가 손해다. 그러나 잡는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맨 뒤차를 잡아야 된다. 말하자면 불법의 평등 이런 건 없다. 경찰이 잡으면 그놈이 걸리고 승복해야 된다. 침 뱉는 것도 마찬가지다. 전 세상에 침 뱉는 놈을 다 단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 내 눈앞에 침 뱉는 놈을 단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신호위반은 첫 번째 신호위반하는 차를 잡습니다. 그 뒤에 차는 앞차를 따라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다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적으로 찍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교통단속을 하는데 걸려든 게 아니에요. 걸려든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노리고 단속을 한 거죠. 이게 의도적 단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소추위원 측 변호인이 12명이었고요. 대통령 측 변호인은 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추위원 측 권성동 소추위원장하고 변호사들이 1시간 한 30분 정도를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동욱
재판 이동업 변호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동업 최종 변론은 지금 아마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우선 이 사건 심판 절차에 대한 나의 개인적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변호인을 맡을 때 용기가 필요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공포 분위기였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약자가 되어 있다. 언론들은 매도하고 폄하했다. 사회법리 논쟁을 벌이고 준비서면을 작성했다. 과장 왜곡 보도가 성난 시민들의 국민들의 도덕심을 자극하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불순한 정략도 포함되어 있다. 피청구인 대통령의 방어권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기각을 확신하였기에 참가한 것이다. 탄핵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다. 지금 대통령은 오늘까지 81일 동안을 청와대 유폐 상태에 있다. 탄핵이 되면 내란이 터질 것이고 기각이 되면 혁명이 날 것이라는 말까지 있다. 일방적으로 국민을 참칭하지 마라. 이건 권성동 위원장에게 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팩트에 대해서 보자. 최서원, 고영택, 차은택 회사 차린 사실을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 기밀 누설 국정 개입한 사례가 없다. 세월호는 악의적 루머일 뿐이다. 뇌물과 직권남용 강요죄를 걸었는데 막연한 주장일 뿐이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기밀 누설과 국정 개입이라고 하지만 헌법과 법률 위반 사례가 전혀 없다. 얼마 전에 영하 2월 8일인가요? 영하 7도가 되는데도 많은 태극기 시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국민저항본부를 최근에는 설치하는 등 사실상 내란 상태다. 지금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해보자. 대통령의 임기조항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탄핵 음모다. 우리나라는 지금 문화혁명 같은 대중민주주의로 전락하고 있다. 탄핵이라는 것은 행사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법전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온 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3회에 걸쳐서 사과를 했다. 양보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측근의 범죄다. 여론이 찬성 여론이 높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YS는 임기가 끝날 때 6%였고 노무현은 5.7%, MB도 7.4%에 불과했다. 지금 탄핵 기각 여론이 29.4%까지 올라갔다. 그러므로 마치 국민의 의사가 다 탄핵인 것처럼 청구인단은 호도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측근비리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의견서를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의견서를 이제 이동업 변호사가 쭉 읽었는데 특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들의 기부를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만든 거다. 삼성전자에 대한 국민연금 부정청탁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전병관 변호사가 나와서 대통령을 변호했습니다. 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공무상 비밀 누설
사인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려면 그게 지금 47건을 최순실에게 보냈다. 그 다음에 그게 2013년 10월까지고 그 다음에 2014년이 5건, 2016년이 5건 이렇게 해서 2013년까지가 37건, 그 다음에 2014년 5건, 2016년까지 5건 해서 총 47건인데 자,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어서 어떤 국가 기능이 위협받았는지 또 그것이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할 만한 기밀이었는지 단순히 대통령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연설문을 조금씩 이렇게 연설문에 대한 견해를 구한 거, 또 대통령이 무슨 말하자면 어디에 출장을 가거나 하는데 그 출장의 내용을 알아야 이제 최순실이가 옷을 갖다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사 하루 이틀 전에 서류를 보낸 거, 이걸 가지고 기밀 누설이다. 그래서 국가 기능이 어떻게 위협을 받았나? 그 위협을 받은 것이 있으면 내놔봐라.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의 정당한 행위다. 그러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다. 최서원이 이득을 취한 적도 없고 국익을 위배한 적도 없다. 사인의 국정 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 에 대해서 전병관 변호사는 헌법 수호 의무라는 것은 추상적, 지침적 내용인데 동어반복이다. 헌법을 어겼으므로 헌법 의무를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 그 주장하는 동어반복, 증명되어야 할 것을 근거로 차용하는 동어반복의 논리적 모순에 지나지 않는다. 탄핵 사유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 하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에 이 헌법의 위반이라고 늘 많았는데 적극적, 명시적 위배는 하나도 없다. 그러고 국가예산 사유화했다고 청구인단 측에서 얘기했는데 그 계산들이 모조리 다 엉터리고 과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환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죠. 이중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최서원의 불륜, 고영태와의 내연관계. 최서원은 고영태가 최서원의 약점을 잡고 이용하려다가 실패한 사실이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언론에 무차별로 폭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못된 지식에 기초,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서 흥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추위원들이 정인의 출석을 막았다. 이번 같은 사건은 소추위원 측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되는데 정인 출석은 자기들이 막아놓은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판에 대한 불리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언어, 선거 개입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정이 이미 된 거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탄핵 소추는 했는데 사실의 확정도 없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거나 같다. 이거는 옛날로 따지면 법정재판이 아니고 조서재판하고 똑같은 거다. 태블릿 PC도 제출되지 않았고 머지않아 태블릿 PC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겠나. 그리고 언론사와 수사기관의 범죄 행위다. 이것은
이종환 변호사 굉장히 그 통렬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 웅변적 내용과 폭로를 편안하게 읽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통렬한 내용이었습니다. 탄핵소추는 언론과 수사기관의 범죄 행위다. 그리고 태블릿 PC도 조작된 증거가 있다. 안종범이 수첩도 불법으로 채택된 거다. 현재의 존립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 증거 이상이 지금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한 말이냐. 재단에 출연한 것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법적으로는. 형사범죄일지는 몰라도 헌법 위반으로 이것을 교체한 거다. 그래서 재단 출연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그거를 졸지에 뇌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소추 의견서는 국회의 검찰의 기소장조차도 누락한 거다. 그런 통렬한 얘기를 했습니다. 최서원과 불륜, 내연관계에 있던 고영태가 최서원의 약점을 잡고 이용하려다가 실패한, 그리고 그 고영태가 언론들의 허위사실을 폭로하면서 메이드한 사건이다. 만든 사건이 이번 사건이다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추위원들이 정인의 출석을 막았다. 노무현 재판과 이번 탄핵 재판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런 얘기를. 김평호 변호사는 오늘도 명변론을 했습니다. 지금 김평호 변호사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오늘 여기 와서 들으니 대통령의 범죄가 17개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 13개라고 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4개가 또 늘어났냐. 범죄 건수만 늘리면 범죄가 성립이 된다고 보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탄핵소추 13개 항목을 크게 2개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최순실 사건이다. 저는 최순실 고영태의 공범 사건이라고 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최순실 사건이다. 대통령에게 정범 또는 공범 이렇게 불렀는데 형사범죄를 구성하려면 제일 큰 원칙이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지금 17개, 뭐 13개인지 17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범죄에서도 국회의 소추장도 그렇고 검찰 기소장도 그렇고 대통령의 고의성이 없다. 고의가 없는 형사범죄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 헌법 65조에 대통령의 헌법 위배, 법률 위배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헌법 위배, 법률 위배는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다. 그 얘기하려면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그 의도적으로 그걸 무력화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다. 고의 없이 어떻게 처벌하나? 고의 없이 처벌 없다. 국회의 탄핵 소추장 어디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고의는 단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근데 무슨 범죄냐? 고의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세월호입니다. 설사 부작위에 의한 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부작위를 처벌하려면 고의적 부작위여야 한다. 고의적으로. 내가 일부러 안 구해.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일부러 안 구해서 라고 되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 고의에 대해서 국회 소추인단 측은 입증은커녕 주장 자체가 아예 없다. 근데 입증은 누가 하느냐? 소추자가 하는 거다. 그럼 고의는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중앙정부로 입증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추는 무효다. 이번 소추는. 그래서 각하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오늘도 하셨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판례와 선례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판례와 선례. 판례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선례는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번에 이 탄핵소추는 우리 헌법은 개인 책임의 원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 책임의 원리를 무시하고 연대 책임을 물은 거다. 최순실과 박근혜는 친구다. 한 사람이다. 는 논리로 공범 책임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공범자의 범죄 의지가 있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김평우 변호사가 제기한 게 중대한 위법성 이론이 사유가 중대했냐? 아니다. 국회는 오히려 지금쯤 탄핵을 철회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은 마치 정치적 행위 같지만 우리 헌법 65조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65조에 보면 사법적 행위다. 그러므로 사법적 행위가 성립하려면 구체성, 명확성, 논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재판한다는 거냐? 우리는 피청구인 측 대변이지만 답을 할 수가 없다. 어떤 탄핵 사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 지금 탄핵 사유 1에는 무려 7건의 죄명이 있는데 탄핵 사유 하나에. 그래서 탄핵 사유가 뭐 섞어찌개 탄핵이다. 표결을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섞어찌개고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다 하는 것도 있지만 탄핵 사유 하나에 법률 위반이라고 죄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탄핵 1번 사유에 7개의 해당 사항이 있다. 너 박근혜가 최순실과 작당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근데 작당하여 누설이 뭐냐? 두루뭉술하게 정의를 해놔서 방어를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구체성을 결하고 있어서 이거는 아예 탄핵소추장 자체가 흠결이 있는 거다. 뇌물, 직권, 남용, 강요도 마찬가지다. 이건 합동범죄인데 합동범죄는 하나가 무죄면 다 무죄 나는 거다. 오늘 들어보니까 탄핵소추 사유가 17개라고 아까 청구인 측에서 얘기했는데 처음에 13개였다. 그럼 17개가 지금 되었다는데 그럼 소추 변경이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헌법 위반이라고 법치주의를 위반했다. 그러면 모든 법률 위반 행위는 다 헌법 위반이냐? 교통사고도 헌법 위반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이 신이냐? 구해라 하면 다 구해지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오늘 논리가 많았는데요. 지금 세월호 7시간에 넌 뭐 했나 하고 계속 물어보는데 그거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다. 표현의 자유에는 침묵의 자유도 포함되는 거다. 나 말하기 싫어. 표현의 자유에는 침묵의 자유도 포함된다.
뇌물죄가 지금 문제라는 건데 기금 만든 거. 노무현과 전두환은 뇌물죄에 포괄적 뇌물죄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기금 미르재단 K스포츠에 대해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는데 어떻게 이 사건이 노무현과 전두환의 뇌물죄하고 똑같으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노무현과 전두환은 청와대 금고에 돈을 받아서 넣어놓은 거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 돈을 청와대에 밀어 넣어놨나? 청와대에서 돈 받았나? 받은 돈을 청와대에 갖다 보관했나? 어떻게 노무현 전두환의 포괄적 뇌물죄하고 같다는 말이냐? 그러고 그 재단에 있다는 돈이 뇌물이냐? 어디 갔나 그 돈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포괄적 뇌물죄 아니다. 노무현 전두환에게는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이 되었는데 무슨 소리냐? 노무현 전두환은 돈 받아가지고 청와대에다 갖다 놓고 쌓아놓고 있었다. 숨겨놓고 있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경우하고 같나?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권성동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 인기를 잃고 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안 될 정도로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김평우 변호사가 대통령 인기는 주식 시세 같은 거다. 늘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다. 제가 이 조용한 법정에서 재밌어서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제일 아마도 중요한 논점은 이런 얘기일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불신임하는 권한도 없고 국회도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쌍방간에 왜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이기 때문에 굳이 불신임할 이유가 없는 거다. 그래서 양쪽 다 불신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하고 싶어서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를 억지로 갖다 붙인 거다. 대통령을 불신임하고 대통령을 쫓아내고 싶어서. 이때 그 대통령을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 이 김평우 변호사 대통령을 뭐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정미 변호사가 그 좀 과한 말은 좀 부드러운 법률용어로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김평우 변호사가 뭐 오케이 그럼 다른 말로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을 뭐라 그랬나요?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 적어 놓지를 않았군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사실상 대통령 불신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게 말이 되냐? 우리 헌법에 없는 거다. 불신임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명정대한 법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 명판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기성 변호사가 얘기했는데요. 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이제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국회에서 발의되자마자 대통령 자격 정지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탄핵 소추하는 것이 마치 탄핵 가처분처럼 되어서는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이제 그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재미있는 얘기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관 8인 혹은 7인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느냐고 논란이 많은데 구명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왜? 헌법재판관이 9명으로 구성된 이유는 국회 3명, 대통령 3명, 대법원 3명, 입법, 사법, 행정이 팽팽한 균형을 갖도록 3명을 뽑아놓은 건데 지금 봐라.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다. 그럼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은 2명이고 국회는 3명이고 대법원이 3명이다. 그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이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3명이 다 채워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강 깨알같이 메모를 해온 거는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직접적인 언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한 8시까지는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최종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현재 헌법재판소 들어가면 동영상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겠고, 대통령 의견서는 정규제TV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헌법재판소 들어가는 입구에 그 양쪽 지지자들이 와서 고함을 지르고 경찰들은 그 중간에서 장벽을 치고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우세요. 거기서 막 우세요. 제가 이제 길로 지나가니까 제가 이제 정규제라는 거를 알아본 이제 몇몇 분들이 막 쫓아오면서 우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평소에도 늘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대통령 탄핵 재판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허술하고 법이라고는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은 또 이렇게 부박하고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이라고 떠들면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비자유주의적 반법치적 세계 속에서 이렇게 허망하고 참 근거가 없는 붕붕 떠다니는 이런 사회구나 하는 것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특히 소추위원들, 권성동 기타 정말 그 변호사 나는 세월호를 가지고 박 대통령을 규탄하는데 제가 참 정말 고함을 질러주고 싶은 야 이 자식아 그럼 비 안 오면 대통령이 물러나고 기우제를 지내랴 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콘이 났습니다. 근데 그런 수준의 변론을 하고 있어요. 비 안 오면 기우제 왜 안 지냈냐 이 대통령이. 비 안 오는데. 4대강 지었지 않습니까? MB는. 잘했잖아요. 그래서 비가 안 와도 가뭄이 안 들잖아요. 지금. 바보 같은. 참 우리 사회가 이런 수준인가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